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행정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26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가 이렇게 돼 있죠. 이 행정국가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사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현대 행정국가가 도입되게 됐는데 복지 행정국가를 뜻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행정국가는 말이죠. 198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신행정국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행정국가라고 해가지고 항상 그대로 있을 수는 없죠.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등장할 수가 있고 외부 환경도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변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국가가 왜 나오게 됐는가?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행정국가는 말이죠. 과거에 말이죠. 산업혁명 때문에 발생했어요.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지속적으로 산업혁명에 의해서 발전되다 보니까 독점 자본주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즉 독점주의가 발생하니까 국가가 직접 개입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개입하게 됐냐면 부를 말이죠. 부의 재분배. 부의 재분배가 중요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현대 행정국가의 특징입니다. 자, 26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양적인 측면과 이제 질적인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알아둘 사항이 되겠죠. 자, 양적인 측면, 행정국가의 어떤 기구가 확대됐다. 과거에 비해서 기관의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일 문제가 된 것이 공무원 수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인구 증가율보다 공무원 수 증가율이 훨씬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규모가 팽창했다. 국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팽창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의 비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질적인 측면이 있는데, 행정부가 말이죠, 정부가 말이죠, 비대화 됐는데, 이 이면에는 말이죠, 전문적인 어떤 기능이 또 중요시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기술적 측면이 또 강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26페이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태적 조직이 출현했다. 과거에는 말이죠. 이 당시는 정태적이었죠. 그런데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동태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정책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합니까? 대응성이다 이런 말 쓰고 있어요. 대응성이란 말 쓰는데 대응성이란 건 뭐냐면 수요자, 즉 행정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행정의 공급자가 얼마나 많이, 얼만큼 빨리, 얼마나 능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런 성격이 바로 대응성인 것입니다. 현대 행정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대응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강조합니다만 효율성보다는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행정 수요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강조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다양한 예산 제도가 도입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 보면은 계획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플랜을 짭니다. 그죠? 계획을 짰고 그다음에 플래닝 그러죠? 플랜 짰고 그다음에 이거를 실천합니다. 그러한 예산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랜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PPBS 시스템이 나오게 됩니다. 예산 제도에서도 발전을 하게 됐다는 거죠. PPBS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플랜을 짜겠죠. 그 다음에 플랜에 맞는 프로그램을 또 짜겠죠. 그런 다음에 예산을 집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기준 예산 이런 것이 도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준 예산 같은 경우는
제로 베이스 버제팅 시스템인데 뭐냐면 과거에 종전에 있던 예산, 종전에 있던 어떤 데이터를 다 0으로 만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예산을 연기준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종의 뭐 합리주의 모형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27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밑에 정부 규모 모형에 대한 견해 및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27페이지 보시면은 가장 위에 줄을 한번 거시기 바랍니다. 니스카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킨슨의 법칙이 있는데 이 두 이론과 이 원칙이 말이죠. 사실 공직사회를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니스카넨은 뭐냐면 이 원칙은 뭐냐면 예산 극대화 모형 뭐냐면 이 공무원들이 말이죠. 예산을 극대화해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극대화니까 뭡니까? 꼭 필요한 부분 말고도 그거 이외에 다르게 들어가는 항목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크게 만들어서 예산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으면 안 되죠.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쓴 결과까지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용하는 용도가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렇다 보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의 법칙은 뭐냐면 이건 참 공직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알아둘 사항인데 부하 배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업무 배정의 법칙이 있습니다. 부하 배정의 법칙, 업무 배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파킨슨의 법칙은 없던 업무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부하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절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사안에 대해서도 말이죠. 절차를 밟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행정 불경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원칙, 그 다음에 파킨슨의 법칙, 부하 배정의 법칙과 부하가 2배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업무를 2배 이상 부풀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은 통과하시고 5번 보시면은 보물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우머스 이렇게 나와 티시스 이렇게 나와 있죠. 보물병, 한국말은 보물병이라고 합니다. 바우머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이 정부에서 말이죠. 정부에서 능률적이도 않은 비능률성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집행하다 보니까 결과가 또 나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뭡니까? 생산이 비합리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현상, 병을 바로 보물병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병으로 진단한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능률이 없었던 거예요. 능률성도 없고 생산성도 없는데 계속 거기다 투자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능률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죠. 일종의 병으로 진단한 것입니다. 이게 보물병입니다. 자, 이 보물병에 의해서 뭡니까? 낮은 생산성 때문에 결국 국민이 피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국가 기관도 이런 경우가 많죠. 병이 들었는데 빨리 치유 내지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뭡니까? 공직사회가 윤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보물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페이지 정부 규제. 자, 우리가 말이죠.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살다 보니까 자유방임적으로 나갈 수가 있죠. 자유방임으로 나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부패와 연결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규제하고 뭡니까? 사회에 대한 정부 규제를 확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정부 규제는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정부가 사회를 규제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자체를 규제하는 그런 측면도 일정 부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부 규제 형태, 경제적 규제와 그 다음에 사회적 규제가 있다. 정부 규제는 뭐냐면, 정제적 규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겁니다. 진입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일반 사인이 말이죠. 특정한 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제도,
이게 정부 경제 규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인가제도, 허가제도, 그 다음에 수입규제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행정행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인가, 그 다음에 허가, 그 다음에 특허 이런 행정행위였거든요. 이걸 규제함으로써 쉽게 말해서 민간인, 일반인을 규제할 수 있다. 즉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일반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규제적 측면이 바로 진입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규제라는 게 있어요. 요금을 규제한다든지, 그 다음에 독과점 규제법이라는 게 있죠. 불공정 거래라든가 독점규제법이라고 그러죠. 독점화되는 것을 정부가 막겠다는 겁니다. 법을 만들면 되겠죠. 이런 측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말이죠. 윌슨의 고객 정치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윌슨의 여러분들 이 고객 정치라는 건 뭐냐면 일반인도 고객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행정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고객이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윌슨의 고객 정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규제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소비자 보호를 또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같은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환경 규제가 있죠. 일반 기업체가 말이죠. 환경 저해 요소를 생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규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페이지예요. 공공선택이론 이렇게 나와 있죠. 중요 표시를 해주시고 거기 보면은 윌슨의 규제정치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별표 한 3개 치세요.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스티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글러의 정부 규제론 있는데 요거는 말이죠. 정부 규제를 공익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즉 사익의 결과를 사익을 추구하는 결과가 바로 뭡니까? 정부 규제다. 이렇게 파악했던 사람이 바로 스티글러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고 다음으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규제정치론 나오는데 이게 시험 문제 출제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2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편익과 비용 이렇게 나와 있죠. 편익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얻는 이익을 편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비용은 뭡니까? 투자하는 나가는 돈을 말하죠. 자, 비용과 편익을 크게 4가지로 나눠 가지고 여기에다가 시스템적으로 적용해 본 것이 바로 윌슨의 규제정치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편익 부분은 2가지로 또 나눴습니다. 좁게 집중, 넓게 분산, 그 다음에 비용은 좁게 집중, 또 넓게 분산 이렇게 나눴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거기 보면은 대중적 정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분야가 넓죠. 넓게 돼 있고 넓게 분산돼 있죠. 그 다음에 비용도 넓게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공적인 것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넓게 퍼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익도 많이 얻겠죠. 여러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대중적 정치는 넓게 분산, 그 다음에 넓게 이 편익도 분산되고 이익도 분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좁게 집중하는 게 있어요. 혜택 보는 것도 좁고, 그 다음에 잃는 것도 비용도 좁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 집단 정치, 예를 들어서 한약 분쟁, 한의사 약사가 뭡니까? 분쟁, 그 조제권 가지고 분쟁했죠. 이거는 그 특정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집단이니까 뭡니까? 비용도 조금 들어가고 편익도 조금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편익이 넓게 분산된 것은 기업가적 정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오염 규제. 자, 환경오염을 규제했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작을까요? 많겠죠? 환경에서 해방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질 오염 같은 걸 규제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강 같은 경우는 서울 시민들이 이득을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편익이 넓게 분석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비용은 어떻습니까? 환경 규제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회사 한두 개만 지금 규제를 받겠죠. 그러니까 비용은 줄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객 정치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비편익은 말이죠. 좁고 그 다음에 비용은 넓다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어떤 행정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행정 시스템 만들려면은 사실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편익은 한두 사람만 이익 받지만 비용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넓게 들어갔죠.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업 면허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례로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 풀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28페이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9페이지부터는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지만 경제학 용어가 좀 나와요. 지대 추구 이론이 나오죠. 그 지대라는 게 있는데 렌트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렌트 그러면은 뭐 빌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렌트 이렇게 해가지고 빌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 지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생산 요새 기회비용을 초과해서 추가로 지불되는 보수를 말한다. 자, 이거 뭐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기회비용은 특정한 사람이 말이죠. 특정한 행위를 할 때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기회비용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영화 구경을 갔다. 그런데 영화 구경 감으로써 자기가 선택받지 못한 것 중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1,000만 원짜리가 있고 500만 원짜리가 있다. 이럴 경우에 1,000만 원은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죠.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것. 포기함으로써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렌트는 경제학적 용어인데 지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산 요새 기회비용을 초과해서 추가로 지불되는 보수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렌트란 개념을 설명드렸고, 자, 다음으로 우리가 또 설명할 말이 있는데 캡처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포획이라고 그러죠. 포획 이론인데 캡처라고 합니다. 캡처. 영어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캡처 이렇게 돼 있죠. 뭘 잡다 이런 뜻입니다. 캐쳐 그러죠. 여기서 나온 말인데 누가 누굴 잡느냐. 일반 사인입니다. 사인인데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기업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가다. 근데 기업가는 뭡니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규제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 기업가는 규제를 받고 있는 자죠. 규제는 뭐에 의해서 규제가 됩니까? 바로 법이라든가 어떤 명령 이런 거에 의해서 규제를 받겠죠. 그러면은 이 기업가 사장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규제를 말이죠. 철폐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자기한테 이롭게 바뀌길 바라겠죠. 그럼 이 사람이 기업가가 누구한테 접근하겠습니까? 바로 정치가라든가, 그죠? 또는 행정을 직접 하는 사람한테 접근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직접 접근할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선물을 준다든지 나아가서는 뇌물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뇌물을 받았으면 이 행정이라든가 정치하는 사람이 법을 만들거나 법을 개폐할 때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누구한테 이렇게 행사합니까? 기업가한테 이렇게 행사한다. 이런 이론이 바로 캡처 이론입니다. 즉 일반 사업가라든가 일반 사인이 말이죠. 자기가 이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행정 관료라든가 정치인 이런 사람들한테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는 현상, 이걸 캡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획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9페이지 포획은 결국에는 뭐로 연결된다? 관료의 부정부패로 연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뇌물을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뇌물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겠죠. 바로 관료의 부정부패와 연결된다. 자, 이렇게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포획이론 캡처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제 개혁이 있죠.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 해서 최근에 우리가 시행됐던 행정규제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정 규제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룰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바로 행정규제 기본법이고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행정 절차에 관한 행정 절차법도 있고 뭐
행정에 관한 법이 몇 수백 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그런 법이 많이 규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항상 개혁해야 된다. 일종의 대응성과 관련 있는 그런 이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포획이론 중요했으니까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획이론과 관련 있는 사람도 역시 스틱을러였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30페이지예요. 자, 이제 우리가 시장이 실패했고, 그 다음에 또 시장이 실패하니까 국가가 적극 개입하게 돼 있죠. 근데 국가가 적극 개입하다 보니까 국가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정부 실패가 나오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경기가 침체되니까 정부로서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것이 오일 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너무 팽창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작지만 큰 뭡니까 단단한 정부를 만들자. 작지만 능력 있는 정부를 만들자. 이것이 바로 신정부이론, 신행정국가이론입니다. 그런데 복지국가를 너무 표방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너무 광대하게 발생하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이 피해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정부 실패론인데 정부가 자꾸 실패하니까 어떤 이론이 나왔냐면 작은 정부가 좋다. 그래서 작은 정부론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30페이지 줄 그세요. 작은 정부론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은 정부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정부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폭 줄이고 말이죠. 대신에 다른 단체가 그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이론과도 비슷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정부론은 결국 지난번 얘기했던 거버넌스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페이지 넘어갑니다. 거기 보면은 볼프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볼프가 시장 실패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는데 비시장 실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수익 간에 단절됐다. disjoint cost and revenues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이론도 폈고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내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1페이지는요, 여러 가지 학자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눈으로만 봐주시고, 거기 보면은 내부적 효율성을 따지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 다음에 정부 산출물의 공급적 차원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독점 생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정부에서 산출되는 것은 대부분 다 독점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결 메커니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뭡니까 종결 메커니즘 뭐냐면 전국적으로 말이죠.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 때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종결이 돼야 된다. 실패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제돼야 된다. 이런 이론이 종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정부 산출물은 말이죠. 종결 메커니즘이라는 게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종결 메커니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종결이라는 것은 전국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끝내야 된다. 성공적으로 어떤 사업이 끝나야지 되지. 이것이 비성공적 실패로 끝나면 안 되겠죠. 결국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와 똑같죠. 이런 의미에서 종결적 메커니즘은 이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31페이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면 파킨슨의 법칙, 아까 말씀드렸죠. 공무원 수를 불필요하게 늘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없던 일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할 뿐더러 행정 불경제가 온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보통 행정 행위를 하게 되면은
신속하게 행정을 끝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여기에 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제7절 시민사회와 사회적 자본론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행정학 공부하면서 느낀 바가 많을 거예요. 사실 기본서로 여러분들이 이거 보게 되면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기본서를 한 100번 정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행정학입니다. 그만큼 행정학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약 정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나중에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이죠. 문제부터 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서 이론 내용을 자기가 정복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제7절 시민사회가 나와 있죠. 자, 시민사회의 종류가 나올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비정부 조직이라는 말 나옵니다. 그 줄 한번 보세요. NGO라고 그러죠.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에서 정부 기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걸 NGO라고 그럽니다. 시민사회라고 그럽니다. 자, NGO 거기 줄을 한번 그세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NGO의 목적은 공익입니다. 두 번째, 사회 규범에 순응하자. 자, NGO라고 해가지고 사회 규범을 반대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 규범을 받아들이고, 뭡니까? 자발성과 신뢰를 통해서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신뢰를 통해서, 뭡니까? 공익을 실현하자. 이런 측면이 바로 NGO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결체적 의미로서 NGO 이렇게 나와 있죠.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부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NGO. 그 다음에 비영리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줄을 한번 보세요. Non-Profit Organization이죠. Non-Profit 그랬죠.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Voluntary Organization 있죠.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자, 비영리 조직의 특징 중에 하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리도 추구하지 않지만 자발적인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Voluntary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시민사회 단체가 있습니다. Civil Society Organization. 이런 비영리 조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페이지에 이 NGO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그 별표 하나 치세요. NGO는 말이죠. 제3섹터의 역할을 한다. 뭐냐면요. 민간 조직이나 목적면에서 비영리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정부 영역이 1섹터죠. 그 다음에 시장 영역이 제2섹터입니다. 거버넌스와 똑같죠. 정부는 1섹터라고 보고 2섹터는 마켓 영역입니다. 마켓 영역이 2영역, 제3영역이 뭐냐? NGO로 봤다는 겁니다. 결국 NGO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NGO는 바로 이익 집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익을 추구하지 않죠. Non-profit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GO가 반드시 이익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프로핏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정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비영리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NGO에서 어떤 수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수입을 말이죠. 골고루 분배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그리고 수익이라는 게 이 영리 뭡니까? NGO에서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익 배분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익 배분 금지 원칙. 즉 NGO에서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들어왔어도 말이죠. 배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개념 좀 조심해 주세요. 배분하지 말아야 된다는 원칙은 뭐냐면 이거를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성원이 갖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말고 사회에 골고루 나눠주는 건 상관없겠죠. 구성원이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영리 조직의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GO의 한계가 있습니다. NGO는 말이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취약한 재정력. 그 다음에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지금 전문성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전문성 요구 승부하는 세상인데 경쟁에 뒤처지겠죠? NGO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NGO에서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엘리트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모든 걸 좌우합니다. 그렇죠? 이 구성원이 누가 있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 또 문제가 있어요. 무책임합니다. 정부 같은 경우는 책임을 지려고 하겠죠. 그러나 NGO는 책임을 안 지죠. 말로만 하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트러스트, 아까 신뢰 말씀드렸는데 신뢰와 사회적 자본인데 거기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믿음이 무슨 사회적 자본이냐,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얘기가 있죠. 자식을 낳는데 말이죠. 자식을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식에 대해서 옆집 할머니가 무료로 봐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아주머니는 돈을 번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때문에 벌었겠습니까? 신뢰 때문에 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신뢰가 사회적 자본과 같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도 말이죠. 사회적으로 형성된 돈과 같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걸 강조했던 사람은 푸트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푸트남이 신뢰의 이론을 피면서 이것은 사회적 자본이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페이지에 역시 푸트남과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트러스트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푸트남과 후쿠야마는 신뢰도 사회적 자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사람들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신뢰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 보면은 정부와 NGO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뭐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만, 첫 번째가 대체적 관계가 있다. 두 번째는 보완적 관계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완적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제3자 정부론인데, 보조금 이론과 관련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살라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살라몬 이론이 있는데 엔조 실패, 그 다음에 자원보분 실패, 이걸 강조했던 이론인데 잠깐 여러분들이 보시고 2번을 보시면은 엔조 약점이 정부의 강점으로 보완된다. 이렇게 본 이론이 살라몬 이론입니다. 엔조 실패, 엔조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냐면 자원 부분이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실패했냐면은 첫 번째가 NGO가 박애성이 없다는 겁니다. 박애주의. 뭡니까? 프랑스 혁명에서 박애주의 강조했었죠. 이런 박애 사상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박애적 배타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배타주의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말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상.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박애적 온정주의를 또 가지고 있어요. 불필요하게 어떤 정의론, 온정에 얽매이는 그러한 문제도 있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문제가 뭐냐면 프로페셔널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NGO들은 뭡니까? 아마추어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 이렇게 본 것이 살라몬의 NGO 실패 이론이었습니다.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제8절 중간 부분과 제3섹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공공 부분입니다. 그래서 퀘이자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 중간 조직이라고 했는데 준정부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퀘이자이 거버넌먼털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35페이지 QUASI 퀘이자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자, 우리 행정학이 영어라든가 뭡니까? 레트너가 많이 나오죠. 거기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나오질 않습니다. 영어를 써놓고 한글이 또 나왔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대해서 흥분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중간 조직 나와 있죠. 퀘이자이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나와 있죠. 준정부 조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NGO와 NPO가 있다. NPO는 non-profit이라고 했죠. non-profit이니까 뭡니까?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NGO는 영리를 추구한다기보다도 영리에 의해서 들어온 어떤 이익 있잖아요. 이것을 구성원이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중간 조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준공공 부분이 있는데,
준정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준민간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업 같은 게 있죠. 요거는 정부 뭐 부분에 해당하지만 완전한 정부 부분 아니죠. 그래서 준정부 부분이라고 합니다. 정부 출자 은행이랄지 그다음에 공단 이런 걸 말하겠죠. 그다음에 준민간 부분이 또 있어요. 공익재단, 그다음에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은 정부 기구 말고 비정부 기구가 있다. 즉 제3섹터가 행정을 또 행정학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중간 조직을 통해서 견제도 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정책 나중에 적재 파트에 가게 되면은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이 내용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도 있지만 제3섹터인 비정부 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행정학이 영어랄지 외국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느낌을 좀 받으셨을 거예요. 특히 이번 시간에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험 푸는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